A 플러스 B가 산술평균이고 루트 AB가 기하평균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우리가 외울 때는 솔직히 이렇게 외워요. 그냥 분수로 외우는 것보다는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외웁니다. 왜냐면 분수 나온 것보다는 이게 더 좋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산술 기하평균을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분석하냐면, 봐봐요. 부등호가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이건 x의 무슨 값을 읽을 수 있죠? x의 무슨 값이 4죠? 최소값이 4죠?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최대값이 4란 거지? 자, 그걸 가지고 이 부등호의 방향을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 지을 건데, 봐봐요. 여기는 A하고 B가 더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 합의꼴이라 부를 거고, 여기는 A하고 B가 곱해져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곱의꼴로 부를 거란 거지. 봐봐. 합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의 값이 주어진다면 합은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의 값이 숫자로 주어진다면 합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거꾸로 여기의 값이 주어진다면 뭐 나누기 2하고 양변 제곱하면 AB라는 곱의 무슨 값을 구할 수 있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A, B가 4입니다 나오면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했다 4 집어넣으니까 4 나오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4잖아. 그래서 우리는 합의 최소값이 4다 이렇게 말할 거고, 만약에 A 플러스 B가 4라 나오면 여기다 4를 대입하고 양변 나누기 2 하니까 2 나오고 루트 AB 1이 나올 거고, 이걸 양변 제곱으로 하면 4AB 1이 나오겠지. 그러면 AB 곱의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부등호 방향을 딱 보면 이건 4가 AB의 무슨 값이란 소리야? 최대값이란 소리지. 왜냐면 AB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데 같았을 때 최대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냐, 산술기하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만약에 합의 형태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무조건 산술기하야. 곱의 최대값을 물어봐도 무조건 산술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분석하는 거지. 최소값 문제인데 어떤 두 수의 합의 형태야. 아, 그럼 산술기하겠구나. 만약에 곱인데 최대값을 구하래. 아, 이것도 산술기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문제가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이건 거의 99% 산술기하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소리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기 아닌 암기를 해버리면, 봐봐요. A, B, 곱의 무슨 값을 구하래요? 곱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대값 구하라 문제지? 아, 그럼 이거 산술기하겠구나. 때마침 뭐도 주어지냐면 합의 값이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3A하고 2B가 그냥 앞에서 있던 AB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3A 더하기 2B는 크거나 같겠죠. 뭐보다? 2 루트 이거 둘이 곱한 거니까 6AB보다. 근데 3A 플러스 2B가 12라 했으니까 일단 12 집어넣고 이렇게 되겠죠? 양변 2로 나누면 여기 6이 되겠지? 양변 제곱하니까 36 되고 6AB 되고, 그래서 양변 6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지. 따라서 곱의 무슨 값? 최대값이 6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산술기하야. 이해되니? 안 되죠. 어떻게 한 번 듣고 산술기가 이해되겠어요? 근데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A랑 B가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 했거든. 근데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자, A 플러스 B가 4보다 크다면 등호가 없으면 최소값을 읽을 수가 없고 근데 이렇게 등호가 있어야 최소값을 읽을 수 있다 했지. 그럼 결국은 합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곱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떤 상황이냐면 A랑 B가 같았을 때만 합의 최소값이 생기고 곱의 최대값이 생긴다는 소리야. 그걸 이 책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곱은 A랑 B가 같았을 때 최대값을 갖고 합은 A랑 B가 같았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다는 거지. 산술기하가 어려우면 이것만 달달 외워도 돼요, 솔직히. 그러면 이 문제에다가 이거 방금 한 걸 적용을 시키면 결국은 A, B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여기 3A하고 여기 2B가 어쩔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선생님 A하고 B가 같다면서요? 크게 봤을 때 A, B인데 이 A가 모양이 뭘지 모르죠. 그래서 산술기하도 무조건 A, B로 하는 것보다 별 더하기 네모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별 곱하기 네모 이런 식으로 별하고 네모 자리에는 어떤 모양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워야지.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을 갖거나 최대값을 가지려면 반드시 별하고 네모가 같았을 때 합은 최소값을 곱은 최대값을. 그러면 여기 따지고 보면 3A하고 2B가 같았단 소리야. 근데 더했는 10이네? 그럼 얼마로 같았단 소리니? 6으로 같았단 소리죠? 그럼 A는 얼마야? 2였고 B는 3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A, B의 최대값은 2, 3은 6. 하면 끝나죠. 자, 정석적으로 접근을 한 거든 빠른 풀이로 접근한 거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지. 됐어요? 됐니? 자, 429번 볼까요? x 플러스 y는 10입니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우리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y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식을 쓰려면 xy 값을 알아내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xy를 준 게 아니라 x 더하기 y의 값을 줘버렸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는 못 풀겠구나. 이렇게는 못 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선생님 항상 분수의 꼴에 덧셈 뺄셈이 나오면 꼭 뭘 해보라 하냐면 통분 한번 해보라 하죠. 밑져야 본전이니까 통분 한번 꼭 해봐라. 자, 이걸 통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xy분의 x 플러스 y가 나오죠. 근데 x 플러스 y가 10이라 했으니까 이게 xy분의 10이 되지? 자, 생각해 볼까요?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 xy분의 10이라는 분수가 최소가 되려면 이 xy라는 이 분모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요? 이 전체 값이 최소가 되려면 요 놈은 무슨 값을 가져야 돼요? xy분의 10이 최소가 되려면 분모인 xy는 최대가 돼야 되지? 아, 문제를 바꿔버린 거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xy라는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xy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했는데요?
이제 x 플러스 y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산술기하를 한번 써봐야죠.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y가 10이라 했으니까 10 넣고 양변 2로 나누면 5 루트 xy. 양변 제곱하니까 25 xy.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5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5분의 10. 따라서 2. 응? 25죠? 왜 너 25라서는 9를 넣어놨지? 그래서 5분의 2가 답이죠. 이해됐니? 됐어요? 엄청 빨리 풀어볼까요? 뻔하지? 뭔 말할지. 어차피 산술기하를 써서 이게 최소값을 읽어내려면 x랑 y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얼마로? 5로. 5 집어넣으면 5분의 2 나오고 끝나잖아. 그죠? 시연아, 이번 주 내내 주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미안해요. 자, 430번. 가로, 세로를 x, y. 자, 가로가 x, 세로가 y.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하여 x, y에 대한 식을 세우시오. 자, 대각선 길이 이용하라는 것은 딱 봐도 피타고라스 정리 쓰란 소리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44란 식이 만들어지네요. 자, 직사각형 넓이. 이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xy죠. 그럼 문제가 뭐야? xy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 아까 말했죠?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거의 99% 산술기하일 것이다. xy의 최대값 물어보네요. 그럼 해야지. 누굴로? 요놈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제곱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44니까 144 집어넣고 양변 2로 나누면 72. 근데 이쪽이 봐봐요. 루트 안에 x제곱 y제곱이면 루트 벗겨지죠. 그래서 그냥 xy가 돼버리지.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얼마? 72. 따라서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72죠. 빠르게 풀어볼까요? 반드시 최대값을 가지려면 x제곱하고 y제곱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얼마로? 144의 절반인 72로. 그럼 x는 뭐야? 루트 72. 6 루트 2죠. y도 6 루트 2겠지. 둘이 곱하니까 72 나오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보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유형 20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변형 문제. 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죠. 직접적으로 딱 이건 산술기하입니다 라고 대놓고 내는 문제가 나오겠니? 이런 식으로 숨겨 있는 거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쭉 보면서 이게 다 산술기하 문제다라는 것을 너희가 눈치채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432번부터 보면 일단 뭘 가지고 산술기하라는 거 눈치를 채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양수조건. 산술기하는 반드시 양수조건이 나와야지만이 산술기하평균을 쓸 수 있다 했어요. 양수조건이 없으면 산술기하평균을 절대 못 써요. 아무리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더라도 양수조건이 없으면 산술기하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수조건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를 봤는데 다 더하기들이잖아. 최소값 구하라네? 왠지 느낌이 온다는 거지. 양수조건에다가 이게 다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고 합의 최소값 왠지 느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끊어서 쓸까라고 생각해보면 자, 반드시 합의 최소값을 쓰려면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디를 알아내야 되냐면 이쪽 부분을 반드시 알아내야 돼요.
이쪽 부분을 반드시 알아내라 소리는 이 전까지 문제는 다 곱을 줬어.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 AB는 얼마입니다 라고 다 알려준단 말이야. 거꾸로 산술기하에서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잖아. 이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여기의 값을 알려주고 시작해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는 합의 최소값이면 이 곱부분을 줘야 한다는 소리잖아. 근데 곱부분을 주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어지면 이걸 구할 수 있냐? A하고 B를 곱해서 문자가 사라지면 돼요. 그 말은 3의 2랑 A분의 3을 하나로 보고 2B랑 B분의 2를 하나로 보고 자, 요 놈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봐요. 3A 더하기 A분의 3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하니까 A 약분 내면서 9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3A 더하기 A분의 3의 최소값은 6입니다. 이렇게 되죠. 같은 방법으로 2B 더하기 B분의 2도 산술기하를 쓰면 2 루트 BB 약분 내면서 4. 그러니까 요놈의 최소값은 4입니다. 이게 되겠죠. 따라서 3A 더하기 A분의 3의 최소값은 6이고 2B 더하기 B분의 2의 최소값은 4니까 이 두 개를 더한 최소값은 당연히 1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편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끊어내야 된다. 자, 433은 433번은 x가 2보다 크답니다. 자, 2보다 크면 양수 맞아요? 2보다 크면 양수 맞죠? 근데 진짜 양수 조건은 뭐냐면 0보다 크다가 진짜 양수 조건이에요. 선생님 2보다 크다도 양수 맞는데 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양수라고 말하려면 0보다 큰 걸 양수, 0보다 작은 걸 음수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그 말은 뭐냐면 x는 이대로 놓고 풀면 산술기하를 못 쓴다 소리야. 양수는 맞지만 이대로 놓고 못 풀어요. 그럼 뭐 하라는 소리냐? 2를 한번 이항시켜봐요. 2를 한번 이항시켜보니까 x-2는 0보다 크다가 되죠. 자, 그래서 이 x-2는 0보다 큽니다. x-2를 a로 바꿔볼까요? 이 문제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진짜 양수 조건이 나온 문제로. 어떻게? 이렇게. x-2를 a로 바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a가 양수일 때. 자, 그러면 모든 x 대신에 바꿔야겠죠. x-2가 a면 x는 뭐죠? x-2가 a면 x는 a 플러스 2가 되지. 모든 x에다가 a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2 더하기 a 플러스 2 빼기 2니까 사라지면서 a분의 1이 되죠. 그래 놓고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면서 당연히 양수 조건 나온 상태에서 합의 형태의 최소값을 물어보니 99% 산술기하겠구나. 근데 합의 최소를 주려면 곱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곱이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대신에 약분 관계가 주어져 있죠. 그 말은 역수 관계가 주어지면 약분 관계가 주어지는 거지. 자, 2는 놔두고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2 루트 곱하면 약분되니까 1. 그 말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은 얼마다? 2다라는 걸 알게 되죠. 지금 거기에 얼마 더 있냐면 2라는 수가 더 있죠. 따라서 이 전체 값의 최소값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 2에다가 원래 있던 수 2를 더해서 최소값은 4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느 산술기하는 무조건 냅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434. 두 양수 xy에 대하여 다음의 값은
x, y의 곱이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자, 이건 또 어떻게 하란 문제냐?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방법 아니면 이 문제는 절대 안 풀려요. 이거 최소값, 요거 최소값 구해서 둘이 곱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안 돼요. 뭐 하란 소리냐면 이거 전개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다시 전개해보면 xy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xy분의 36. 그래서 다시 식정리해보면 xy 더하기 xy분의 36 더하기 13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결국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에 의하면 이쪽 부분 최소값 구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합의 형태고 양수라 했고 역수관계니까 없어질 수 있지. 그럼 요놈의 최소값을 구해서 거기다 13을 더하면 진짜 최소값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산술기하를 쓰는 거죠. 크거나 같다 2 루트 약분되니까 36. 그러니까 12예요. 그 말은 xy 더하기 xy분의 36의 최소값은 12란 소리야. 그럼 요놈의 진짜 최소값은 얼마냐면 12에다가 13을 더한 15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게 b죠. 선생님, a는 뭐예요? 봐봐요. 자, 여기서 이 산술기하에서 최소값 12를 읽으려면 이 둥호가 성립해야 12를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둥호가 성립한다는 소리는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이거 둘이 같았다는 소리잖아. 따라서 xy하고 xy분의 36이 같을 때 최소값을 12로 읽을 수 있는 거야. xy랑 xy분의 36이 같았을 때. 그 말은 양변에 xy를 곱하니까 xy의 제곱이 36일 때고, 그럼 xy가 뿔마 6일 때. 근데 양수 xy라 했으므로 xy가 6이 됐을 때, xy가 6이 됐을 때 최소값 15를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6이 a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 했으므로 답은 21. 지금 세 문제를 풀었는데 세 문제 다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죠? 이 중에 한 유형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산술기하의 응용이 끝나죠. 자, 이 세 문제 나왔는데 세 문제 유형이 다 달라요. 당연히 한 유형당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 책은 문제의 수상 하나씩밖에 안 뒀지만 이런 문제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란 사람이 발견을 하고 슈바르츠가 완성을 시킨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부등식을 만들었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들었대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단 등호는 a분의 x, b분의 y가 같았을 때 성립하더라.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여기에 보면 이 부등호 이것 때문에 요놈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언제 필요하냐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필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따지고 보면 아마 고등수학 상하를 다 배우면 여러분들한테 최대 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셋 중에 하나예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든가, 아니면 산술 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든가,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든가.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서 최대 최소 문제만 나오면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 두 개가 거의 한 99%예요. 솔직히 코시 슈바르츠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당연히 2차 함수는 식이 뭘로 나와야 되냐면 2차 식이 나와야 돼요. 그죠?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 나와야 돼요. 양수 조건이 나온 상황에서 합의 아까 정리한 대로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거의 산술기하예요. 그죠? 자, 2차 함수는 반드시 2차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이렇게 해놓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얼마니?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얼마니? 아직 2차 함수를 중3 거밖에 안 했죠. 이제 고등수학 3까지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을 때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a가 얼마일 때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태희 나오니?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을 때 a가 얼마일 때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나오죠. 나중에 배우면 나와요. 꼭 나와야 돼요. 배워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결국 수학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a가 2일 때 최소값은 1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1이 뭘 의미하는지 아니? 이걸 2차 함수로 봤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2,1이거든. 요놈의 꼭지점 좌표가 2,1이에요. 그러니까 a가 2일 때 최소값은 1이다라고 말해요. 왜? 이건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점이 꼭지점이고 가장 아래에 있는 값, 최소값이 되죠. 그죠? 그 여러분들 특강했을 때 내가 분명히 2차 함수 나오면 꼭지점 좌표는 이제 무조건 구하라고 그때 연습을 좀 많이 시켰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래서 2, 대입해서 1 구하죠.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 자,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이거죠. 자, 코시 슈바르츠는 무슨 조건이 나오냐면 실수 조건이 나와요.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라면 코시 슈바르츠는 실수 조건이야. 솔직히 말하면 실수라는 것은 허수 빼고 다니까 그냥 모든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는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실수 조건이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2차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나 또는 1차의 최대값을 구하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갈리긴 해요. 2차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1차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보통 갈리긴 합니다. 이걸 뭘 기준으로 갈렸냐? 내가 갈라놓은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이 부등호 방향을 보면 여기가 2차가 보이죠? 2차가 보이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2차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제곱 안 하면 이게 1차죠. 그러니까 1차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구별을 하긴 하는데 이 모양을 암기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자, 봐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1차를 적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a하고 여기 x 곱해서 그냥 여기다 적어요. ax 더하기 여기 b하고 여기 y를 곱해서 여기다 적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적다 보니까 얘들이 무조건 만약에 2x 더하기 아니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4x 더하기 3y 나오면
요 놈을 이렇게 쪼개요. 4제곱, 3제곱,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다 4x 더하기 3y의 제곱. 무조건 이렇게 쪼갠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걸 어떤 ax 플러스 by라는 다항식으로 보고 a를 b를 개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4x니까 여기다 4, 3y니까 여기다 3,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4x 플러스 3y. 어쨌든 규칙은 맞아요. 4하고 x를 곱해서 여기 4x가 나오고 3하고 y를 곱해서 여기 3y가 나오니까 규칙은 맞죠. 그지? 이 문제도 또 맞아요. 왜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꼭 여기에 4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냐면 봐봐요. 여기에 2제곱, 만약에 1제곱, 그럼 여기가 2x제곱 더하기 여기가 3y의 제곱.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여기랑 이걸 곱해서 여기 있는 수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맞춰서 푸는 게 다른 거야,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문제 상황에 맞춰서 푸는 게 달라진다는 거야.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랑 이걸 곱해서 반드시 3y가 나와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봐봐요. 이 문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 나왔으니까 이거 1번처럼 푸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나오고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이 3입니다 라고 나왔을 때는 이 1번 조건을 못 써먹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걸 줘놓고 이걸 물어보면 대부분 A들이 못 풀어요. 왜? 나도 모르게 습관이 어떻게 들었냐면 무조건 A는 개수, X는 문자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4X 나오면 4X 이렇게만 쪼갤 생각을 하지 2X제곱 이렇게 쪼갤 생각 못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4X제곱 플러스 9Y제곱 4니까 지금 이걸 전개하면 이게 4X제곱 플러스 9Y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쪼개는 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기본 난이도 문제나 쉬운 문제들은 이게 참 개수 문자처럼 쪼개끔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진짜 많이 풀게 돼.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갇혀버린다는 거지. 근데 그것 꼭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이걸로 풀죠. 그래야 이걸 써먹으니까. 안 그러면 이걸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16, 9, 25에다가 여기에 4라 있으니까 4. 크거나 같다. 4x 플러스 3y의 제곱. 이거 100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10. 4x 플러스 3y. 네. 자, 다시. 봐봐, 여기 또 다시 봐봐요. 만약에 x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려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100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10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건 2차 부등식이니까 x는 뿔마 10이 되죠.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값에 의해서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2차 부등식을 이렇게 푸는 거야. 요거 봐봐요, 요거. 지금 요걸 하나의 통으로 보면 요 놈의 제곱이 작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100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 놈을 여기서 대문자 x라 생각한다면 이렇게 풀어진다는 소리야. 그리고 따지면 이걸 딱 풀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진다는 소리죠. 따라서 4x 플러스 3y의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둘이를 곱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00.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어려우면 나중에 해도 돼요. 코시는. 많이 나오지 않고 하니까. 그렇지만 한번 배울 때 좀 해버리는 게 좀 좋겠죠. 자, 438 한번 볼까요? 438번. 마지막으로. 자, 438번을 보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니까 자, 가로를 x, 세로를 y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4가 되죠?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이 대각선의 길이 공식을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 되죠? 그래 놓고 뭘 구하라 하냐면 둘레 길이의 최대값, 둘레 길이. 자, 둘레란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죠. 그 뭐예요? 2x 플러스 2y입니다. 자, 2x 플러스 2y의 최대값을 구하라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란 값을 주고 2x 플러스 2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아니잖아. 그지? 산술기하는 합의 최소거든. 그런데 2차식이 주어지고 1차의 최대를 물어봐? 코시-슈바르츠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고 이제 코시-슈바르츠인데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당연히 2x 플러스 2y니까 딱 2를 끊어내고 그럼 여기가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오면 2x, 2y가 나오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2y의 제곱. 4하고 4, 8이죠. 이건 16이라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2x 플러스 2y의 제곱. 그럼 아까 같은 방법에 의해서 2x 플러스 2y가 가운데 생기고 이렇게 생기죠. 제곱이 얼마냐면 8 곱하기 16이에요. 8, 6에 48, 8, 1은 8. 루트 128. 루트 128. 뿔마 루트 128. 128은 얼마죠? 8루트 2?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8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2x 플러스 2y의 최대값은 8루트 2. 됐죠? 그래서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8루트 2였다. 자, 이렇게 해서 코시-슈바르츠가 끝이 나죠. 마무리고 실전고 반드시 꼭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는 질문 받아요. 자, 이제 1단원이 끝났어요. 집합명제라는 대단원이 끝나고 이제 함수라는 2단원이 들어왔는데 고등수학 하에서 집합명제가 제일 쉬운 단원이에요. 고등수학 하가 총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집합명제라는 단원하고 함수라는 단원하고 경우의 수라는 단원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합명제가 가장 쉬운 단원입니다. 저번에 말했잖아. 집합이란 것은 원래 중학교 1학년들이 배운 과목의 단원이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어려워하는 표정이 보이는데 함수할 때는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함수하면 싫잖아. 많은 애들이 함수 때문에 수학을 포기한다 말도 나오고, 그죠? 그 함수의 시작입니다. 진짜 함수. 말 그대로 함수. 함수가 무엇이냐부터 시작하는 함수. 이미 1차 함수, 2차 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고, 정비례, 반비례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 자,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 함수.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이 단원에서 배우게 돼요. 좀 재미없고 힘들어도 좀만 이겨냅시다. 3년만 이겨내면 돼요.
다들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되면 3년 언제 가냐 하는데 진짜 눈 떴다 감으면 아니 눈 감았다 뜨면 벌써 고3 돼 있어가지고 와 선생님 저 내일 모레 수능 봐 이래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2년 금방 갑니다. 자, 함수입니다. 함수. 우리 중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비례 반비례 배울 때 함수라는 말을 쓰면서 그때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함수는 마법 상자다라는 말을 하죠. 아니? 들어봤니? 마법 상자란 말? 안 들어봤니? 이렇게 해가지고 1이란 수를 넣었더니 2개가 나오네? 2를 넣었더니 4가 나오네? 엄청난 마법 상자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서 야, 니 사탕 3개 넣어봐. 그럼 6개 나올 거야. 얼마나 좋아. 그죠? 사탕 1개 넣으면 2개가 나오고 마이쮸 2개 넣었더니 마이쮸가 4개 나와요. 말랑이를 3개 넣었더니 말랑이가 6개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그죠? 이 마법 상자는 어떤 상자입니까? 곱하기 2를 해주는 상자죠. 그치? 그래서 이 마법 상자의 식을 한번 적어보면 y는 2x 이렇게 되는 거죠. 이 y가 여기 나오는 값이 y 집어넣는 게 x죠. 그죠? 그러면 집어넣는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집어넣는 게 없는데 나오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냥 이거 지나가다 발로 뻥 찼는데 그냥 나와버렸어. 그럼 안 되잖아. 그거 고장난 거지. 그죠? 반드시 집어넣는 게 있어야 나오죠. 말랑이 3개를 넣는데 사탕이 나오고 말랑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이거 고장난 거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탕 1개를 집어넣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거 고장난 거죠. 맞니?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다 함수의 정의들입니다. 함수의 뜻을 말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장난삼아. 자, 함수는 반드시 들어간 놈이 있어야 나오고 반드시 뭐 하나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의 값에 대응돼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넣는데 안 나와버리거나 뭘 넣는데 2개, 3개, 4개가 나와버리거나 넣는 게 없어버리면 절대 함수는 만들어지지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한참 중학교 1학년 들에 썼던 게 이 마법 상자 말고 선생님 자판기를 많이 했어요. 자판기. 그래서 자판기 해가지고 여기에 동전 넣는 것도 있고 지폐 넣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물건들이 이제 비치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도 있고, 그죠? 막 사이다도 있고, 그죠? 여기 주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뭐 있어요? 항상 고장신고 1566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고장 났으면 신고하라고. 자, 이게 함수라는 자판기인데 고장 나면 나한테 신고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 때 고장 났다고 말할 거냐라고 해보면 내가 동전을 넣고 코카콜라 몰라고 딱 눌렀는데 안 나와. 그게 고장 난 거지. 신고해야 되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전을 넣고 코카콜라 넣었는데 콜라도 나오고 옆에 있던 사이다도 같이 나와버리네. 이거는 땡큐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신고해야죠. 잘못됐어요. 이 기계는 잘못됐잖아. 하나를 눌렀는데 왜 2개가 나오냐고. 그죠? 이래도 함수가 아니다. 그럼 함수는 뭐냐? 반드시 내가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와야 되고 내가 주스를 누르면 주스가 나와야 되고 내가 사이다를 누르면 사이다 반드시 나와줘야 돼. 반드시 한 번에 하나씩. 그죠? 넣는 걸 X, 나오는 걸 Y. 넣지 않으면 나오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는 누가 정의해주냐? 넣는 거, 곧 X가 정의해줘요. 그래서 그 X의 집합을 뭐라 부르냐면 정의역이라 불러요. 들어가는 X들의 집합을 정의역. 오케이? 이 안에 나오려고 딱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공역이라 불러요.
눌렀을 때 나오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이걸 치역이라 불러요. 넣는 동전을 뭐라 불러요?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수의 이름들. 넣는 걸 정의역. 누가 넣어요? x가 들어가죠? 그래서 x가 정의역. 그럼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놈들이 누구죠? y죠. 그래서 y가 공역. 근데 여기는 y들이 다 나와요? 아니죠. 정의역이 들어가서 어떤 하나랑 대응했을 때 나오지. 내가 콜라 이렇게 딱 하면 정의역이 들어가서 콜라랑 대응했어요. 그럼 콜라가 나오죠. 그 나오는 값을 치역. 근데 이 나오는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딱 떨어진 이 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이 하나를 이걸 함수 값이라 불러요. 함수 값. x에 의해서 결정된 y의 값. 함수 값. 자, 처음에는 콜라가 나오고 또 넣어서 이제 사이다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함수 값들이 뭐가 돼요? 모이기 시작하죠. 함수 값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걸 집합으로 말해서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역이 뭐냐면 함수 값들의 집합이야. 자, 여기서 정의역, 공역, 치역은 다 집합입니다. 정의역, x들의 집합, 공역, y들의 집합, 치역, 함수 값들의 집합. 정의역, 집합 x, x들의 집합, 공역, 집합 y, y들의 집합, 치역, 함수값 전체의 집합. 오케이? 자, 대응이라는 것은 어떨 때 대응이라 하냐면 서로 짝을 지어질 때 서로 대응관계라 부르지. 서로 짝이 지어지는 관계를 대응관계라 불러요. 그래서 함수는 반드시 대응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대응관계가. 아까 말했죠. 그냥 이거야. 동전을 넣어서 콜라가 나왔네? 그럼 이 동전하고 이 콜라는 서로 대응관계가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가 반드시 하나당 하나씩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콜라 누르고 또 어떤 사람이 가서 콜라 누르고 어떤 사람이 가서 콜라 눌러요. 콜라만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 그 하나씩 하나씩이란 소리가 어떻게 하나씩이냐면 x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공역이 있었을 때 뭐 1번, 2번, 3번이 가서 여기 콜라가 있고 여기 사이다가 있는데 1번도 콜라 누르고 2번도 콜라 누르고 3번도 콜라 누르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항상 기준은 누구냐면 이 x가 기준이야. 요놈 입장에서 하나씩 대응하고 있으면 돼. 여기는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면 안 되냐면 1번이 가서 나도 콜라도 먹고 싶고 사이다도 먹고 싶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정의역을 기준으로 봐요. 정의역에서 요놈이 2대1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3대1로 가도 안 되고 4대1도 안 돼. 요놈은 무조건 1대1이어야 돼. 근데 받는 입장은 상관없어. 다대1도 상관없어.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상관없죠. 근데 3번이 가서 눌렀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갈 데가 없어. 그러면 함수가 또 안 된다는 거야. 왜? 이놈이 대응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딱 가면 이제 이건 함수가 된 거죠. 비로소. 항상 요놈을 기준으로 가고만 있으면 돼요. 두 개한테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함수입니다. 자, 만들어 보래요. 여기다가 1, 2, 3을 만들고 여기다가 1, 2, 3, 4, 5를 만들어서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래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래요. 1 넣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2로 가야죠. 2 넣으면 3으로. 3 넣으면 4로.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이게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이게 무슨 방법이죠?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벤 다이어그램이죠. 자, 정의역에 4, 5, 6, 7을 줬고 공역에 0, 1, 2를 줬고 자, 이 함수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죠?
1이죠. 5를 3으로 나누면 2죠. 6을 3으로 나누면 0이죠. 7을 3으로 나누면 1이죠.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됐니? 자, 465번에서 1, 2, 3을 뭐라 불러요? 이걸 뭐라 불러요? 정의역. 1, 2, 3, 4, 5를 뭐라 불러요? 공역. 그 안에서 선택받은 2, 3, 4를 뭐라 불러요? 치역. 됐니? 여기 2를 뭐라 불러요? 여기 3을 뭐라 불러요? 여기 4를 뭐라 불러요? 함수값. 각각을 함수값. 함수값. 그래서 함수값은 y값이죠. 그죠? y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2는 무슨 함수값이냐? x가 1일 때 나오는 함수값. 3은 x가 2일 때 나오는 함수값. 4는 x가 3일 때 나오는 함수값. 근데 이렇게 계속 말로 쓰기는 애매하잖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언어가 필요하죠. 우리나라만 함수를 배운 게 아니라 일본도 함수 배우고 미국도 함수를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함수 표현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글이니까 함수값이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뭐 펑션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좋은 건 기호죠. 기호.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할까? x가 1일 때 2라는 함수값이 나왔네. 그 표현이 이 표현이죠. x가 1일 때 y가 2입니다. x가 2일 때 y는 3입니다. x가 3일 때 y는 4입니다. 이 표현. 알겠니? 다 알고 있죠? 이 표현. x가 1일 때 2가 나오고 x가 1일 때 3이고 x가 3일 때 y가 4다. 다 알고 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 거고. 467 정의역 1, 2, 3, 공역 4, 5, 6, 치역 4, 5, 6. 그죠? 468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468번은 함수가 아니죠. 그 이유는 이 3이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가서 함수가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는 갈 수 있어요. 3이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란 것은 정의역, 공역, 치역이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함수가 아닌데 정의역, 공역, 치역이 어떻게 있어? 그렇죠? 자, 469번 함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1이란 놈이 욕심을 부렸어. 4한테도 가버리고 5한테도 가버렸어.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470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우리는 470번 같은 함수를 무슨 함수라 부르냐면 몰빵 함수라 불러요. 몰빵 함수라고 부릅니다. 누가? 내가 해요. 딴 데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자, 몰빵이 무슨 뜻인지 알지? 이거 표준어일까요? 쓰면 안 되는 용어겠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5만 선택한 함수다. 그래서 몰빵 함수다. 그렇죠? 진짜는 뭐냐면 상수함수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수함수라 부릅니다. 뭘 넣어도 5가 나오는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따가 나중에 배워요. 상수함수다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몰빵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치역을 구해보래요. 자, 치역을 구해보라 라는 소리는 지금 정의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놈들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이 5개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들을 모으면 돼요. 그래서 471번 집합 그려놓고 마이너스 2 넣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7, 0 넣어서 마이너스 6, 1 넣어서 마이너스 5,
2 넣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이게 치역입니다. 자, 쭉 해보고. 자, 그 다음은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무조건 실수 전체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특히나 1차, 2차 절대값인데 어차피 1차니까. 그죠? 이런 세 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그래서 뭐라 부르냐? 정의역을 실수 전체잖아. 그래서 x 여기다 실수 전체를 벤 다이그램 아니 원소 다이프로 표현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x바 x는 모든 실수 여러 개 딱 적어주면 이게 정의역입니다. 그럼 치역을 구하라 했는데 그럼 치역은 y죠. y는 y바 자 1차 함수 2차 함수는 정의역도 모든 실수고 치역도 모든 실수. 아 2차는 아니고 1차는 정의역도 모든 실수 치역도 모든 실수예요. 그래서 y도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2차 함수 477번 똑같이 x는 모든 실수가 맞아요. 정의역 x는 모든 실수가 맞습니다. x는 all이라 적을게요. all r 알죠? r이 실수란 표현인 거 모든 실수. 근데 치역은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 y는 x제곱 플러스 2면 r로 불러긴 함수죠. 그래서 그래프 딱 그려보면 어떻게 생기는 함수냐면 0,2가 꼭지점인 이렇게 아래로 불리긴 함수예요. 그럼 함수값들은 다 어디에 있니? 함수값들은 2를 기준으로 다 위쪽이 형성되죠. 함수값들 이걸 넣었을 때 여기 나오고 만약 여기를 넣었을 때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함수값들 다 2를 기준으로 다 위에 있지. 그래서 치역 y바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치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요? 최소값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왜? y는 2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지 2가. 그게 어디 있었어요? 꼭지점 좌표지. 오케이? 자 478 일단 절대값이 있고 이 안에 뭐가 1차, 2차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맞습니다. 자,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맞아요. 자, 이 절대값 함수. 자, 절대값 안은 우리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왜? 절대값은 마이너스 4나 절대값 4나 어차피 똑같지?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로 보고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값이 나오고 이 안에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보기 짜증나니까 그냥 절대값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고쳐버리라 합니다. 어차피 상관없어요. 절대값 마사하고 절대값 4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리는 것보다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그리는 게 더 편해요. 자, 이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면 이 함수를 그냥 그리면 돼요. 1차 함수는 무조건 x절편, y절편만 찾으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x절편 1이니까 이렇게 V자의 이런 형태가 지금 y는 x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해버렸다는 소리는 자, 절대값을 해버리면 y는 무조건 무슨 값밖에 못 갖냐면 0이거나 양수값밖에 못 가져요. 그죠? 절대값은 항상 양수 또는 0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y가 음수인 값 이쪽 있죠? 이게 음수인 값이지 y가 이렇게 하면 지금 음수로 대응하잖아. 이것들이 다 양수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그대로
접어 올리란 소리야. 그래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이 절대값 x-1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1차 함수는 V자 모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보통. 이놈이 0 되는 값이 1인데 그 1을 기준으로 V자 형태가 된다. 자, 이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치역이 뭐예요? 다. 치역이 이때 0이죠? 이때가 지금 0이잖아. 그럼 치역들이 다 어디 있어? 이쪽에 다 있죠. 치역들이. x 여기면 대응하는 값이 여기고, x 여기면 대응하는 값이 여기고, x 여기면 대응하는 값이 여기니까 모든 치역들은 이쪽에 다 있죠. 그래서 y 해가지고 y 바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치역은 0 이상들만 된다는 소리죠. y는 마이너스 x분의 4.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렸던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반비례 그래프. 음수네?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 2, 4분면과 4, 4분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가면서 y축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그지? 그 말은 뭐냐면 x가 0일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니? x가 0일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정의역은 뭐냐면 x 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러니까 0 빼고 다. 0에서만 대응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대응해요. 그러니까 0 빼고 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왜냐하면 정의역이 0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정의역이 0이 들어가 버리면 0이 대응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안 돼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정의역에서 0을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실수. 됐니? 자, 이제 치역. 봐봐요.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다 대응하죠. 지금 다 양수도 대응하고 막 음수도 대응하죠. 근데 딱 하나 대응하지 않는 게 있어요. 0이죠, 0. 0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치역 또한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치역이 정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다 구해봤어요. 정의역과 치역, 함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있네요. 우리 집합에서 서로 같은 집합이란 것은 어땠을 때 서로 같은 집합이란 말을 쓴다 했어요? 우리 집합에서 서로 같은 집합이다 할 때는 어땠을 때 서로 같은 집합이다? 원소가 같았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란 말을 쓴다 했어요. 그럼 함수에서는 어땠을 때 서로 같은 함수란 말을 쓸까? 봤더니 자, 뭐가 같았을 때? 함수값이 같았을 때. fx가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이 같았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 함수값이 같았을 때. 자, 예시 봐봐요. fx는 x고 gx는 x제곱인데 딱 보면 모양만 봐봐요. x하고 x제곱이 같은 함수겠니?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인데 모양만 봤을 때는 같은 함수가 아니죠. 근데 정의역이 0하고 1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0을 넣고 여기다 0을 넣어봐요. 똑같죠?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어봐요. 똑같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두 함수는 서로 같습니다 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모양은 다르지만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 자, 그래프는 결국은 이 함수가 대응하는 점들을 순서상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 순서상들을 쭉 모아본 거야.
점들을 모으면 뭐가 돼요? 점을 모으면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쌍들이 점이거든. 그러니까 이 함수를 만족하고 있는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쭉 다 찍어봤어요. 계속 찍었더니 이렇게 계속 찍었더니 이게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선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선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부르죠. 선이 모여서 뭐가 되는지 아니? 면이 되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 이 중에 그래프는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선으로서 그래프. 자, 그래프는 함수가 쉽고 어렵고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래프예요. 내가 그래프를 잘 그리잖아? 그러면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함수를 분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워요. 함수는 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프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래프 잘 그리는 애들이 나중에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진짜 수월하게 가요.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는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밖에 없어요. 직선하고 포물선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그거라도 집에서 많이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단원에서 배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중에 수원에서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2에서 배우는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프라는 것은 진짜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그래프든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 꼭 해야 되고, 이 모양이 지금 몇 차 함수냐면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에요. 3차 함수. 이것도 3차 함수.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함수가 아니냐면, 자, 봐봐요. x가 딱 이렇게 봐봐요. x를 딱 그어서 만나는 점이 결국 이 x가 대응하는 점이거든? 이렇게 딱 그어서 x가 만나는 점이 대응하는 점인데, 아까 말했지만, 여기 x가 이렇게 두 개로 가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반드시 뭐 해보라 하냐면, 이런 선들을 그려보라 그래요. 이런 선들을 그려서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고,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다. 또 했는데 안 만나잖아. 안 만나도 함수가 아니야. 왜? 이 B란 놈이 안 가고 있으면 함수가 아니라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쉽게 말해서 뭐라 부르기로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반드시 한 방울씩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함수가 아니고, 두 번 맞아도 함수가 아니고, 세 번 맞아도 함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한 번 맞아야 돼. 무조건. 비를 내렸을 때.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로 나온 것을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을 때 항상 뭐라 하냐면 비를 내려라 라고 말을 해요. 나랑 같이 수업하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이제 이렇게 그어보겠죠. 비를 내려보겠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고,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고, 안 만나도 함수가 아니다. 오케이?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런 내용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